2017년 6월 10일 대구의 대표적인 광장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늘 사람들로 붐비고 크고 작은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지는 이곳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행사, 6월 항쟁 30주년 기념 동판 제막식이 예정돼 있다. 1987년 6월 대한민국의 모든 광장이 민주화의 함성으로 뜨거웠던 그때 대구 시민들도 거리에 있었다. 그중에서 여기 동성로 광장은 대구 6월 민주항쟁의 진원지였다. 유월 항쟁을 통해서 그 후에 우리 시민들은 이곳을 민주광장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도 대구 지역의 시민들이 각종 정치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곳이죠. 정의감 하나로 이 거리를 누볐던 열혈 청년들이 초로의 중년이 되어 이 자리에 다시 섰다. 그 사이 3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80년대 어목했던 시간을 건너오면서 뜨거웠던 87년 6월을 경험했던 사람들. 시대를 바꾸려고 했던 이들의 단심도, 시대를 아파했던 이들의 눈물도 모두 역사가 되어 이 동판에 새겨졌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1년 체육관 선거를 통해 출범한 550화국.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전두환 정권은 독재와 부정부패, 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을 향해서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임기 내내 계속됐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체육관 간접 선거를 통해 7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50화국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려 했다. 부도덕한 정권의 오만함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더욱 키웠고 마침내 1987년 6월, 80년대 내내 이어지던 민주화 운동은 절정을 맞이한다. 20여일간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6월 민주항쟁의 뜨거운 열기는 직선제 개헌을 담은 6.29 선언으로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그로부터 30년, 한 세대가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그 세월 속에 많은 것이 변하고 묻혀버렸지만 사진으로 기록된 장면들이 잊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 그때의 열기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 네, 그때는 제 10대 때였는데 그 매캐하고 그 독한 그 대구에도 자주 했었거든요. 동네마다 막. 국민이 해가지고 대통령 뽑는 뭐 그게 무슨 국민이에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그때 고3이었어요. 안동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그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기억나는 위기부사는 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선생님들 학교 학생들한테 시위 현장에 나가지 마라 해놓고 나가오면은 선생님들도 나와 있었어요. 같이 싸우고 그다음에 학교 와서 또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때 여기보다 2살 더 많았기 때문에 좀 했어요. 벌써 30년이라.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근데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30년 전 이걸 사진을 보니까 또 새삼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저는 그때 현역 수질이었어요. 장기 복무 군인이다 보니 현역 수질인데 대무 쪽에도 많이 좀 가담하고 했는데 참여했는 게 아니고 민이 참여했는 게 아니고 저 주변을 살펴러 나갔는 거죠. 대무. 그때는 학생들이 왜 이래 하나 좀 반발점 삼았어요. 우리 이제 보수 단체로서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하지 않았나 이래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시점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시절이. 지금에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민주화가 되고 또 이래 되니까 이제 옛날 사진을 보니까 자 이렇게 해도 막 이래 참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구나 생각하니까 좀 내가 좀 이 혼동이 좀 오네. 그때하고 지금 혼동이. 지금 저거 4월 13일 호원 조치 발표 거기에 대하고 저 강주 5.18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팠던 생각이 좀 나서요. 87년도 6월 항쟁에 그때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그 4.13 호원 조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기화로 이제 그 민주화에 대한 그 여망들이 사회적으로 흘러나왔고 그 대학생들의 그 입을 넘어서서 이제 일반 사회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뛰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1987년 6월 대구. 30년 전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본다. 갑자기 이렇게 어떤 비등점을 넘어섰다고 하나요? 갑자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대구에서도. 대구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뭐 당연히 안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구가 그래도 명색이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3등은 못 했지만 뭐 광주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전국적 규모로 봐서도 한 뭐 4위권에는 넣을걸요. 연인은 하고 많을 때는 3만여 명까지도 참여하고 거의 뭐 시위가 있는 날은 이제 중앙로와 대구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반월당 한일극장 이쪽 도심은 그야말로 뭐 시위 대열과 전경의 어떤 제로탄 범벅이고 그 외에 이제 외곽에 이제 계명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서문시장과 명동 노타리 일대 그리고 이제 경북대학교 중심으로 한 신암동 칠성시장과 이제 여기 강남약국 그쪽 대열을 시위가 있는 날은 밤늦게까지 시위가 있었고. 저도 이제 이 계명대학 그 앞에서 명동 로타리에서 반월당을 거쳐서 대구역까지 거기서 또 이제 한일극장 앞에 동성로 저 시청 쪽으로 이렇게 행진하고 요즘은 촛불 집회를 하면은 이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 달리기였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계속 뛰면서 그러면서 이 대로를 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서문시장으로 갈 때도 있고, 뭐 경대병원으로 갈 때도 있고, 열려 있는 곳, 그나마 우리가 갈 수 있는 막히지 않은 길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시위를 했던 거예요. 중앙파출소 앞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반월당 거기서 이제 뭐 체류탄이 터지고 또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막 체류탄이 막 터지는데 그 체류탄을 마셔가면서도 직선제를 요구했던 어떤 시민들의 그 엄성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훌라송밖에 안 떠오르죠. 훌라송. 구호는 이제 호혼철폐 독재타도, 호혼철폐 독재타도면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이 노래잖아요. 제 형이랑 형님 친구 두 분이랑 네까지 4명이 그 화실에 살았어요. 다 각각이 학교를 다 갔는데 저녁에 다 들어와 보면은 다 이제 체류가스를 잔뜩 묻혀서 따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권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미술대학 다니는 복학생들이었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또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 이런 게 보장이 안 될 때니까 막 스크럼 짜고 이렇게 도로로 나가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좀 잡혀가기도 하고. 체류탄 냄새를 거의 매일 맡았지요. 가두시에서는 이렇게 막 흩어지는 과정에서 백골단들이 따라와서 잡아서 경찰서로 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잡혀가기 직전의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 그때는 최고 무서운 게 사실은 이 백골단이 최고 무서웠죠. 워낙 뭐 무자비하게. 그리고 백골단들이 던지는 사과탄이 근접거리에서 던지기 때문에 이게 한번 다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쉬웠고, 그 다음에 쓰러진다거나 하면은 바로 이제 발기질과 이 방패로 이제 내리 찍으니까 아마 그때 백골단들이 최고 하여간 시위 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경찰의 폭력 진압, 연행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의 부도덕성과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예전에는 언론이 그야말로 자유 언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도 지침하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사회에 또 알려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야 자유롭게 알릴 수 있지만 바깥 사회 속에서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시내에 이제 나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요구도, 유인물도 돌리고 대자보도 붙이고 또 직접 목소리로 또 전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야말로 이제 시민들에게 제대로 그런 이 진실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만 갇혀있던 우리들만의 메아리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이 문제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게. 그래서 저녁에는 내 기억으로는 5월부터 저녁에는 각자 모든 대구 시내에 있는 학생 대학교에서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동성로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밤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 그 도망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같이 공부를 하다가 1학년, 2학년 되면 보통 군에 입대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러면 정경에 이제 차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정경에 갔으면은 학교 다닐 때는 같이 공부했던 동료인데, 정경으로 가서 이제 서로 하나의 경계선을 두고 한 사람은 전투복을 입고 한 사람 학생들은 돌 들고 있고 이런 대치되는데, 이런 거 생각해보면 참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는 이 시대 약품이 딱 서려져 있다는 얘기죠. (1987년 6월은) 그 이전부터 쌓여온 정권에 대한 불만이 거대한 용광로에서 끌어넘친 시기였다. 해사한 얼굴로 입학한 대학생들이 그을린 투사가 되어야 했고, 전공서적 대신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손에 들어야 했다.
맵디 매운 초유탄 가스가 두렵지만 익숙해져야 했던 1980년대는 내내 그런 시대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80년 민주화의 봄이 왔을 때 이제 새로운 그 민주주의의 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했는데 우리 정치 상황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터널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언론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보도지침이란 게 있었어요. 심지어 뭐 신문의 기사를 어떻게 내라, 몇 단으로 내라, 어느 면에 배치를 해라, 뭐 제목을 뭘로 뽑아라 이런 까지도 다 정보기관에서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다해서 거기에 따라 신문이 나오는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 전반을 통제를 하고 불이익을 가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은 주로 이제 용공작용으로 몰아서 봉쇄하고 억압하던 이런 상황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억압된 어떤 것을 보면은 그때 5시였던가 5시 반만 되면은 지나가다가 서서 뭔가 애국가가 나오는 방향으로 서 있어야 되고 영화관에서도 애국가가 사전에 이제 애국가가 나와서 다 서서 있다가 영화를 봐야 되는 이런 어떤 거라든가 하다못해 당시 시민들은 지나가다가 경찰만 있어도 사실은 마음이 움찔하는 이런 어떤 거였죠. 바로 어떤 국가의 독재 권력을 상징했던 것이 당시에 경찰들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만 봐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는 말을 할 수 없었죠. 학생들의 문화는 이제 대자보 문화. 그래서 자기 의사를 표현 한번 하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는데도 눈치를 봐야 됐고,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학생들이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뭐 이제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주변에는 언뜻 들리는 이야기는 뭐 강제징집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야기하면 좀 다치는 분위기죠. 그때 학내 교정에 물론 유월항쟁 때보다는 조금 앞서죠. 80 한 2년도, 3년도 이럴 때는 학내에서 그때 추산되는 상주 경찰이 100명이 넘었어요. 중간고사나 공부한다고 이렇게 벤치 같은데 5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사법경찰이 옆에 와서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듣고 있고. 그래서 무슨 시국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면 경찰차가 학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잡아갔어요. 대구 시내에서 이제 우리가 문학인이어서 시화전 뭐 이런 거 막 했거든요. 초대의 글에. 그걸 내가 썼는데 우리 이제 영어 책에 보면은 이제 펜의 힘이 칼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했더니 그걸 이제 아마 형사들이 본가 봐요. 그걸 갑자기 집차에 실어가지고 지금 중부경찰서인데 실려갔어요. 실려가자마자 2층에 갔더니 어디 깜깜한 방으로 딱 몰아넣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막 강목으로 구타를 해가지고 구타해서 막 입이 다 터졌어요. 그래 한두 시간 맞았지 싶어. 그러고는 이제 밖으로 끌려 나와서 이제 우리가 조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내가 시도 뭐 약간 저항시를 써서 우리가 많이 맞아. 하루 종일 이제 그 조서를 막 수십 번 쓰고 나중에 이제 뭐 해보니까 별 그게 없다고 판단이 됐는지 국장 좀 될란가 머리가 허연 어떤 분이 우리를 부르더니 너무 웃긴다. 이 말이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동을 한 그릇씩 사줬어요. 80년 광주가 금기시되던 게 86년, 87년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오픈돼서 전시도 하고 뭐 책도 이렇게 읽혀지고 감춰져 있던 것을 훨씬 더 격하게 느끼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거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랬다더라라는 게 확실하게 시각적 자료로 충격적인 게 왔으니까 80년 초반의 민주화 운동은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이제 재하와 함께 이제 진행이 됐지만은 광주 항쟁의 그 교훈과 거기서 오는 우리 역사적 부채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두환 정권이라는 자체가 이미 우리 국민을 이렇게 학살하고 등장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통성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폭압 속에서 숨죽여 있었는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은 학생들이었죠. 학생들이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서 구속과 이렇게 자기 이제 인생을 걸고 이제 투쟁을 했었고 그것은 오직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타도하는 대상으로서 전두환 정권에 맞서 항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80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되었습니다. 학생운동 출신들이 80년도 광주 사태를 거치면서 이거 학생운동 가지고는 사회 변혁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뭐 80년도 초부터 하여튼 가톨릭 농민회나 기독교 농민회 이런 농민단체도 대구에서도 다 그때 80년도 초반에 다 학생들이 가가지고 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에도 많이 갔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위장 취업이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현장 투신 그랬거든요. 현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농민운동이나 노동자운동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었어요.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이나 뭐 권인숙 성고문 뭐 이런 일들이 빌가인 걸로 다 치부되고 넘어가려고 했던 일들이거든. 그 이전에도 그런 억울한 죽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많았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린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거 인권이 탄압을 당하고 유린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사례들 너무 많아가 뭐 저도 어때 뭐 불법적으로 연행당하고 좀 며칠 좀 폭행을 당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 고문은 심했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고문을 당했고 손톱 밑에 뭐 이렇게 바늘 찌르는 거라든가. 그래서 지금도 바늘에 대한 공포가 아주 강합니다. 주사도 못 맞아요. 이상하게 의식하면서 참고는 맞는데 뭔가 이제 주사기를 보면 주사 바늘을 보면 온몸이 이제 붓고 땀이 삐질삐질 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뭐 고문 당한 게 뭐 내만 당한 건 아니고 어떤 선배인 경우에는 그냥 뭐 나무 방망이로 뭐 또저기 맞고 또저기 맞다 보니까 나중에 감각이 없더랍니다. 하도 얻어 맞았는데도. 아니 사람을 그냥 무기력하게 그다음에 비인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시기에 이제 박종철 군이 이제 결국은 죽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시고 노래를 하고 울분을 토하지만 그 울분이 가셔지지 않아요. 우리 세대에게는 뭐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송창식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길을 가다가 방송에서 흘러나오거나 무슨 전파상에서 흘러나오면 등줄기에 전율이 쫙 섭니다. 왜 서느냐 하면요. 우리 87년 학번 세대는 뭐 또 다른 경험이겠지만 그 송창식의 노래를 한번 보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다 돌아앉았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맺힌 그 엉어리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 가슴에 풀리지 않은 엉어리는 그 자유를 억압하고 젊은이들의 낭만을 짓밟았던 그 군부 독재에 대한 분노,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좌절했던 우리의 슬픔을 가득 담은 노래죠.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 그 노래 부르면 전율이 와요. 전율이 오고 그 시절 얘기하면 진짜 떨린다, 떨려. 왜 떨리느냐 하면은 그
시대의 그 암울함, 좌절, 분노 이것을 헤쳐나오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떨리고 눈물 나는 거죠. 우리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에 가담하다가 박종철, 이한열 군처럼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무고하게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야 됐던 사람들 또 얼마입니까?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던 80년대. 그 길목길목마다 안타까운 희생들이 있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 아픈 희생을 했지만 박종철, 이한열, 87년에 전해진 두 청년의 죽음은 평범한 국민들을 각성시켰고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든 큰 사건이었다. 그 당시에 밝혀진 내용만 하더라도 아주 충격적인 경찰관의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니까 독재 정권도 당황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살 내용이었으니까 그 당시 그 억압된 언론 구조 속에서도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제 보도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항상 민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회의 논의단위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전국적으로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고문살인에 대한 어떤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바로 해 들어가자. 지난 1월 중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전에는 그냥 뭐 평범한 대학생, 뭐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그냥 뭐 세상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뭐 그런 막걸리 마시면서 세상 욕하고 뭐 다들 똑같은 심정이었을 텐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겪었던 1년의 시간은 사실은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냥 그 모든 걸 팽개치고 세상하고 이렇게 싸움만 했던 1년의 시간이 아니었던가. 특히 학교 중심의 뭐 대학생 사회에 운동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진 어떤 공감대 속에서의 정서, 그 학생운동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 이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은폐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세간에 이제 알려지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해도 좀 너무하다, 전두환 너무하다, 막 이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시점인데 뭐 대통령도 이제 뭐 직선제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도 다시 뭐 체육관에서 뽑는 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서 이제 국민들은 이 고문 정권, 뭐 살인 정권, 뭐 이런 부분에다가 이놈들이 대통령마저 이제 뭐 체육관에서 저끼리 또 다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국민들도 이제 박탈감이 어쨌든 간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은 이런 그 민주화적인 열기가 정대되는 시점에서 저끼리 또 다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이 박탈감이 굉장히 좀 커졌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구 연고를 가진 전두환 씨였지만은 야당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될 정도로
반정부적인 이런 여론이 아주 강하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제 그 2.12 총선에서 그 당시 이제 야당이 100석이 넘는 아주 많은 의석을 얻고 그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그 다음 해 이제 들면서 개헌 청원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헌을 위한 현판식을 이제 전국에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해 4월 5일 날 지금 아시아극장이에요. 그 아시아극장에서 아시아극장 주변에서 이제 개헌 현판식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아주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6월 항쟁이 그러니까 한 해 전이잖아요. 한 해 전인데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 변화를 또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이제 시민들의 그 열망이 있었죠. 있었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이듬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전국적인 국민의 열망이 이제 대통령 직선제였어요.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자 하는 거였고 그 전해의 그 개헌 서명 운동도 직선제 개헌 서명 운동이었는데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던 유신 체제의 그 헌법이죠. 그 유신 헌법을 부분 수정만 가해서 그것을 이제 오공화국의 헌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건 독재국가의 헌법이었고 그 헌법 체제를 그대로 지켜서 권력을 연장하겠다 하는 것이 전두환의 그 호언 선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철저히 간선제거든요. 그 간선을 하는 그 일종의 좀 그 선거위원들이 전부 이제 권력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로 이제 만들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건데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대통령 선출 방식이고 권력 구조 체제다 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이런 권력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헌을 요구했던 거고 그걸 이제 거부하면서 그 유신 체제를 연장하겠다고 한 것이 전두환의 호언 선언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이 전혀 안 보이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폐쇄적이고 억압된 그런 사회 속에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걸 못 견뎠던 거죠. 그걸 터뜨려내는 그야말로 그 자유를 또 해방을 염원하는 그런 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폭발이 나는. 제가 공대 소속이니까 공대가 움직이면 뭐 이게 모두가 다 뭐 움직이는 거다, 뭐 변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정의 하나로 이렇게 살아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뭐냐면은 대학생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또 그런 의식을 공유한 동기들이 많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기서 해줄 것이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요.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이었어요. 그 6월 항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열린, 뭐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장이 열린 거죠. 억눌렸던 것에 대한 열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림. 그런데 그 인파가 거의 뭐 시내는 완전히 다 덮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학생뿐만 아니라 뭐 그때 이제 사회운동하던 선배들이라든가 그야말로 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다 시내로 나왔기 때문에 시내 뭐 대구백화점, 뭐 망경관 앞이나 뭐 바늘땅, 뭐 서문시장 이 일대가 거의 뭐 시위대열로 쫙 깔렸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거의 경찰 병력하고 뭐. 점차적으로 이게 뭐 집회 대열도 커지고 뭐 시민들도 막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겁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오는 확신, 자신감, 희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6월 항쟁 때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내가 참가하지는 못하지만은 창문 열고 박수 쳐주는 정도 이런 거는 4월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6월 10일 이후에는 박수 치던 사람이 길에 합류를 했던 셈이고, 과거에는 뭐 사실 요각이 일수했어요. 지나가면서 요가고 했는데 6월 항쟁 때는 이제 그런 거는 첫째 없어졌고요. 그다음 에 이제 시민들이 호응을 하면 이제 뭐 성금도 내잖아요. 과거에 성금함을 어디 내밉니까? 욕먹기를 쓴데 성금함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은 뭐 성금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참해 주시고, 또 음료수도 주변에 상인들이 뭐 바카스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이전엔 또 준 적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갖다 주니까 뭐 적어도 목 안 마르게 하면서 다닐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또 확연하게 다르죠. 일단 반응해서. 향촌동 어느 쯤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데 이제 정경에게 백골단에게 쫓겨서 갔는데 들어가는 집이 이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막걸리 집이었는데 막 뛰어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저를 손잡고 이제 앉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손자가 온 것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경이 들어오다가 둘이가 이제 앉아서 대화하니까 이제 아닌갑다 싶어서 이제 가고 뭐 이런 어떤 기억도 있고,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중앙통이 당시에 이렇게 육교가 서너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육교 이제 시위대회를 지나가면은 위에서 빵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던져주고 뭐 이런 박수 쳐주고, 육교 위를 정말 새카맣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박수 쳐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기억나고. 시장을 갈 때였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뭐 가판에 있는 게 자기의 이 상품의 단데 뭐 떡도 주시고 또 할머니들이 일어서셔가지고 박수를 보내주셨을 때 굉장히 좀 생경하고 귀한 풍경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시위를 하러 나가서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아마 그때가 첫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학생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만약에 6월 10일 날 첫 가두 시위를 나갔을 때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니면 시민들이 과거처럼 너희들은 들어가서 공부나 할 일이지 왜 나왔냐, 그런 훈계가 위주인 반응이 있었다라면 아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회가 오래 가지도 못했었고 규모가 커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해 6월에 뭐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평생 먹을 바카스 다 먹었거든요.
시민들이 가져다 주시는 물, 시민들이 가져다 주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받았을 때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섞여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구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세대들 내게 이제 박종철이나 이한열은 마치 내가 못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이다. 이런 데 대한 부채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동생을 경찰에 이제 잡혀가게 된 경험까지 포함해서 아, 내 동생이 박종철이었을 수도 있겠다. 내 동생이 이한열일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내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그 장례식 노래가 어두운 죽음의 시절 뭐 이런 노래잖아요. 그대 잘 가라.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아, 내가 그 삶을 살아줘야 되겠다 하는 사실은 다짐이 확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겨우 교직 경력 2년 차밖에 안 되는데도 학교에 가서 이렇게 요즘 말 비리라든지 이런 걸 보고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눈 감아주는 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정의감, 부채의식, 분노. 30년 전 그 거리에 뒤섞여 있던 수많은 이유들은 민주화라는 하나의 소망으로 수렴되었기 때문에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냈고 놀라운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그 결과로 87년 6월이 저물 즈음 우리는 이전 세대가 맞이해 본 적 없는 소중한 성과를 목도하게 된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월 29일 날 접했죠. 그 당시 저희가 이제 6.29 선언이라고 하는 뒤에 가서 저희들은 속이고 선언이라고 하지만 그 선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일정 부분 정리가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죠. 저희들은. 그러면서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그리고 그 힘들이 나중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이야기는 386 세대를 만드는 힘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세대들이 가지고 그런 평화적인 의식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시민운동이 시민사회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같이 했던 이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 곳곳에 시민운동 세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의식들의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곳곳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6월 항쟁을 정치적 의미에서 보면 직선제를 쟁취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로 미안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6월 항쟁은 그런 의미보다는 6월 항쟁이 끝나자마자 7, 8, 9월 노동자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거의 한 5천 개 가까이 된다 그러거든요.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87년 7, 8월부터 시작해가 89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전노협도 90년도에 생기고 그다음에 전국농민협의회도 90년도에 생기고 전대협이 89년도에 생겼는지 하여튼 그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기성운동 대중운동 조직들이 심지어는 뭐 전대협 그다음에 교수협의회 이런 것까지 다 그때부터 이렇게 태동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많은 조직들이 이제 진짜로 그 민중들 입장에서 스스로 조직한 조직들이 많이 생긴 게 특히 그것도 그냥 분산된 조직이 아니라 전국적인 틀을 갖추고 생긴 게 6월 항쟁을 의미 있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6월 항쟁이라 그러면 6월의 20일이 아니고 사실은
87년부터 90년도 초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민중들 혹은 국민들의 각성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통령 선거를 한 거죠. 저 개인으로는. 대선에 처음 참여한 게 사실은 87년 대선에 처음 참여를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체육관 대통령이니까. 6월 항쟁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 5월 전까지는 뭐 소식지 하나 이렇게 시내 가두에 뿌리로 다녀도 두려움 속에서 막 경찰을 피해 다니고 했는데, 6월 항쟁은 시가 전체가 하나의 해방구처럼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시민들과 같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두려움 없이 이렇게 뛰어다녔던 한 20여일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지만 행복한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87년 세대죠. 이분들은 어떤 이제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승리를 한번 해봤다는 그 경험이 아주 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쉽게 좌절하거나 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민주주의 투쟁에서도 그렇고, 그런 기억이 이제 승리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청춘에 대한 기억, 이게 동시에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6월 항쟁은 소위 성공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건국 이후 처음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으로 성취해냈고, 또 그 성과를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 점에서 그 6월 항쟁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국민의식의 성장, 민주의식의 성장, 그것은 뭐 6월 항쟁으로 온 87년 체제가 많은 한계가 있지만은 적어도 그 우리 국민의식의 성장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그런 사건이었고, 또 그러한 성공의 경험이 이후에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가 꾸준히 진보해 나가게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 촛불에서도 젊은 사람도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나이 많은 그때 세대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많이 참여한 것도 그때 뿌려진 씨가 많이 이렇게 좀 결실을 거둔 게 아닌가. 그래서 역사는 항상 어느 순간에 딱 뭔가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힘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항쟁 때 목숨 걸고 싸웠다면 이제 촛불 혁명이라고 말할까요? 촛불 혁명은 정말 즐기면서 우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문화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민을 이렇게 본 거죠. 민중이 이렇게 그 각성하고 일어나는 현장을 이렇게 체험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60부터 반복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걸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민주화 운동의 형식으로,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월드컵의 그 붉은 악마의 형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광장의 강우병 촛불 투쟁의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게 제도 정치의 틀이 수렴해내지 못하는 시민의 요구가 끊임없이 분출돼가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자절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반복적으로 자절하는 역사 가운데 그것이 60으로부터 만약 30년이라는 기간 안에 작년에 일어났던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 그 60이 완결되고 이렇게 성취되는 것의 과정으로 읽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하루 저녁에 200만이 넘는 애기 손잡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냥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것을 관철시켜내는 그건 대단히 혁명적인 거죠. 그게 제 생각에 느낌은 6월 항쟁과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근데 차츰 지나면서 그게 대단히 감동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상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6월 항쟁 또는 이번에 촛불혁명 이런 데 참가했던 국민의 에너지와 열기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건 내 삶을 규정짓는 문제고 내 자식들을 얼마나 이제 더 발전된 사회 속에서 살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이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더 발전시키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또 견제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그 87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살리면서 해야 될 일은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로부터 이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허용이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있고 희망의 사다리는 잘 보이질 않고 있고 그런 차이는 또 구조화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은 그런 대목이라고 봐요. 6월 민주항쟁. 30년 전 그 20여일 남짓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시대의 흐름을 극적으로 돌려놓았던 그 함성 속에 당연히 대구의 학생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1987년을 뜨겁게 살아냈던 수많은 얼굴들. 6월 항쟁은 그들 개인의 삶에도 어떤 흔적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6월 항쟁은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쭉 있는 큰 도로로 가는 내 인생을 많은 길을 가면서 갈 수 있게 한 이정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6월을 겪으면서 이게 인생일까? 그냥 외길만 가는. 근데 그 외길도 남이 만들어 놓은 외길. 내 길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길도 가볼 수 있고 이 길도 가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6월은 나한테 주인으로서의 길을 만들게 해준 이정표였습니다. 내 인생의 6월 항쟁이라고 하면 뭐 인생을 좀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고 6월 항쟁 때 본관 앞에서 이렇게 무슨 보고 같은 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집에 그 어른이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경찰들이 자꾸 집에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가서 얘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라 뭐 그랬겠죠. 근데 그 멀리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문 앞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이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근데 그걸 제가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인생을 나는 이런 방향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걸 최종적으로 좀 결정한 게 아닌가. 지금 와도 뭐 잘 살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적인 출세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뭐 별로 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내 그 사람으로서 내가 뭐 사람 관계를 하고 사회를 보고 또 욕심 안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그
운동이라는 게 대단히 큰 힘이 됐고 또 그걸 포기 안 하게 한 게 아마 60 민주항쟁이 아니었느냐. 그런 정도의 그래도 우리가 이 광주 사태의 그 암흑기를 거쳐가지고 그 6월 항쟁을 경험하면서 나라가 그래도 바뀌어가는 걸 본 게 거의 평생을 포기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운동력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운동을 하면 방공법으로 잡아놨다고. 어? 국가의 기강을 또 뭐 이런 국가의 근간을 이제 무너뜨리려 하는 거 간첩이다, 벨기에다 뭐 이런 식으로 치과 오픈하고 뭐 그 어른들 계시고 이제 애들 그 나고 그때 우리 애들이 뭐 2살, 3살 요럴 때인데 큰 모습 속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애들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 이런 게 눈에 아른거리면서 자꾸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환경운동을 하다 내 스스로 문 닫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87년도 6월 항쟁이 의미가 있었다 하면 90년 1월 1일부터 그 환경운동을 시작을 했지. 이제. 그때 그 계기가 되었던 게 87년 6월 항쟁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6월 항쟁을 지나고 6.29를 우리가 받아내고 하면서 저도 용기를 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6월 항쟁에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시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독재에 대한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학교나 마치고 그다음에 취업이나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단순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6월 항쟁을 겪으면서 대단히 이 역사적인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6월 항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난 정치에 관심 없다라는 분도 간혹은 만나요. 그럼 저는 어땠냐 생각해 보면 87년의 경험 때문에 정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참여해야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알바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밤무대 화류계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고 가장 그 자본주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생활을 하다가 또 낮에는 전혀 시위를 잘하는 시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생각이 또 밀려오잖아요. 그 양극단의 생각이 한참 저한테 참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미리 사회활동을 하고 있던 선배, 후배, 친구들 권유로 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노래운동패에 같이 합류한 계기도 됐고요. 제 개인의 인생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하긴 정말 큰 변화가 됐었습니다. 그 87년이 제한테. 뿌듯하죠. 가면서 내가 이렇게 참 촛불혁명에 30여 년 전에 최소한의 씨앗은 뿌린 것 같아. 미랄이었던 것 같아. 이런 자부심은 좀 있어서 그거 하나는 뭐 기분이 아주 좋은 거죠. 약간 미소 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오고 있구나라는 어떤 자기 확신, 그런 것들이 생긴 아주 결정된 계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살아왔던 삶은 그와 일치되지는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그리고 빚어져 있다라는 느낌, 자부심과 또 그렇지 않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늘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작용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아니면 그만둘까? 나도 이런 삶을 굳이 내가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힘들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이제 유월항쟁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필름을 뒤로 돌려보면 아, 내가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좀 비겁하게 살아오진 않았구나. 뭐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상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드네요. 누가 좀 상 주면 좋겠어요. 너 참 잘 살아왔다. 이렇게. 그때 참 수고했어. 세찬 바람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연히 만난 시대. 숙명처럼 주어졌던 책무를 함께 나누어 짊어졌던 사람들. 역사의 변곡점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30년. 1987년 무더운 여름.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우리는 서 있다. 민주주의라는 꽃은 끊임없이 가꾸어야 하는 것이기에 6월 민주항쟁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지도 모른다. 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한 아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